네, 두 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코드 타입이란 무엇인가? 코드 타입이란 우리가 TC에서 봤던 것처럼 두 가지, 세 가지 척도를 함께 보는 것을 코드 타입이라고 합니다. 코드 타입을 오늘 외우려는 게 목표가 아니고, 아, 여기도 TCI처럼 하나만 척도를 보는 게 아니라 조합을 보는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드 타입은 가장 높이 상승한 척도를 번호로 묶어서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2번, 7번이 높다. 그러면 27. 7번, 2번이 높다. 그럼 72. 그러니까 높은 순서대로 적습니다. 세 개인 거 보이시죠? 패턴은 2코드 타입과 3코드 타입. 그러니까 세 개의 번호가 같이 뜨는 거. 그다음 두 개의 척도가 같이 뜨는 거.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단일 척도보다 척도들의 조합이 더 풍부한 의미를 줍니다. 이거는 TCI에서 선생님들 같이 보셨으니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의 어려움은 하나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울감이라도 불안이랑 같이 우울해지면 계속 되짚어보고 반추한다고 곱씹어보고 위축되고 그리고 우울이라도 충동성이랑 함께 있으면 갑자기 분노, 나의 우울함이 분노고 내 탓이고 막 이렇게 좀 충동성이 나타던가 이렇게 교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이 더 풍부한 의미를 준다. 그럼 이때 점수가 높게 떴다라는 기준이 뭐냐? T점수 65점 이상인데 이때도 역시 65점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64점이라도 이게 이 학생의 삶의 맥락이나 패턴에서 상승의 모습을 보인다면 같이 유의미한 의미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높은 번호 순서대로 적는다. 왜 조합으로 보냐? 이 조합이라는 건 행동이나 대인관계, 정서의 패턴을 보여준다. 중요한 건 우리는 해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조합이 보내는 신호까지만 이해하시면 되겠다. 외우는 게 아니라 신호만 확인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코드 타입 두 척도의 조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것 역시 MMTI를 제대로 연수를 듣게 되면 정말 많은 숫자들을 함께 봅니다. 근데 오늘은 학교 현장에서 자주 보이는 조합 6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27, 49, 13, 24, 68, 78 이렇게가 있습니다. 먼저 우울과 불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울과 불안은 가장 흔하게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위축되고 자기 의심이 많고 계속 곱씹어보고 그래서 이렇게 불안이 높은 아이들 그리고 우울해서 무기력한 아이들은 탐색보다 흥미를 알아보자, 자기를 이해해보자 보다 정서적인 안정이 먼저고 무엇을 결정해야 된다는 압박을 줄이는 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사고 척도가 뜰 때는 사는 행동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행동을 지키기 어렵고 갈등이 있고 그리고 9번 에너지가 막 충동적인. 그래서 행동과 규칙 갈등이 나타날 수 있어서 관계 형성하는 게 우선이고 또 필요하다면 생활 지도와 연계도 고려해야 된다. 근데 이런 친구들은 행동이 너무 과잉되기 때문에 지속성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함께 연계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다음 13 척도는 스트레스 신체화와 부인입니다. 그래서 힘든데 괜찮아 괜찮아라고 말하고 근데 그 말이 1번은 신체화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몸으로 나타나는 거 이런 게 이제 신체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 꾀병인가? 너 진짜 아파? 병원 가서 진단서 끊어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 학생의 아픔을 호소하는 뒤에는 어떤 심리적인 부담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다음 2사, 2사는 우울과 충동입니다. 이 우울과 충동이 함께 뜰 때는 좌절, 그리고 분노 이게 교차를 하기 때문에 충동적인 행동을 한 후에 자책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서 조절을 지원해 줘야 되고 얘가 진짜 안전한 상태인지 이것을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68이나 78처럼 8번 코드가 뜨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이런 친구들은 단독 진행을 그만하시고 진로 상담만 하는 것을 그만하시고 위클래스로 연계하는 게 필요하고 위클래스에 선생님 이 친구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당연히 위클래스에서 결과를 받으실 테니까 이 학생 조금 위험한 게 있을 것 같아요라고 연계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68이 함께 있을 때는 대인에 대한 불신, 어떤 사고의 혼란, 위기 신호일 수도 있고 또 7, 8이 함께 있을 때는 불안이나 어떤 사고 혼란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상담 교사와 반드시 연계하시는 게 필요하다. 정리하자면 코드 타입이라는 건 어떤 정답을 맞히는 암호가 아니고 이 학생의 어려움이 뭔지
조심스럽게 살펴보는 신호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6개를 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앞쪽 조합은 움츠러드는 쪽이고 뒤쪽 조합 요 2개는 무거운 거 연계를 해야 된다. 그리고 8번이 끼면 무조건 연계해야 된다. 예, 체인처럼 8번이 끼면 나 혼자 못하고 진로 상담실이 아니라 위클래스로 연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27, 49 요런 것들은 마음이 움츠러드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제 요것은 요런 관계 형성이라던가 정서 조절 지원이라던가 안정이라던가 어떤 마음의 불편한 게 뭔지 요런 걸 살펴보고 요 2가지는 꼭 위클래스와 연계하시기를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3코드 함께 보겠습니다. 당연히 척도를 3개 묶었으면 더 복합적인 패턴으로 보겠죠. 자, 3개의 척도가 함께 상승하면 어려움은 더 복합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78이라는 건 우울, 불안, 사고 혼란의 가능성이 함께 겹치는 패턴입니다. 그리고 1, 2, 3이라는 건 신체와 우울, 불안이 함께하는 패턴입니다. 그 다음 4, 6, 8은 충동과 그 다음 8번 뜨면 위험하다 그랬죠. 6번과 8번. 충동, 의심, 혼란이 함께 있다. 그래서 이 3번째 요 패턴은 연계가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8번 뜨면 연계 필요하다고 위클래스로 연계하시는 게 필요하고 1, 2, 3번은 신경적 세자리라고 불리는 패턴이에요. 신체와 몸으로 아프다고 느끼고 계속 나를 아니야 난 괜찮아라고 포장하고 우울하고 그래서 이렇게 코드가 길어질수록 2개 코드보다 3개 코드 점수 높은 게 많이 나타날수록 이 아이는 심리적인 문제가 굉장히 복합적이고 심각할 수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코드가 3개, 높은 점수가 3개 나온다, 3개 이상 나온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 아이는 여러 영역이 함께 어렵구나. 나 혼자 상담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경고등이 여러 개 켜진 거죠. 경고등이 여러 개 켜졌으니까 망설이지 말고 연계하시면 되겠습니다. MMPI의 한계점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MMPI 검사 자체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MMPI 검사가 유용한 건 맞습니다. 데이터로 어떤 객관적인 표준화된 검사를 하는 건 맞는데 MMPI는 현재 상태를 반영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상태를 체크하는 자기보고식이기 때문에 응답 태도와 방어성에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그래서 신뢰도 체크를 해야 된다고 했죠. 타당성 봐야 된다는 거. 그다음 문화, 연령, 언어, 규준의 영향도 받습니다. 그리고 또 병리 중심이라서 그러니까 MMPI는 실제로 상담 현장에서 이 학생들의 어떤 병적인 어떤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로에서 보는 강점이라던가 어떤 맥락을 보는 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현장에선 그래서 이것을 어떤 진단 도구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참고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한 번의 결과로 얘는 이게 높게 나왔으니까 이런 애야라고 학생을 고정하는 게 아니고 또 수치나 척도명을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면담, 관찰, 이 학생의 삶의 맥락과 함께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검사는 사진 한 장이다. 그거 하나로 그 사람의 전부도 미래도 파악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사진 하나로 그 사람의 하루 전체를 알 수 없고 삶의 전체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고 자료로 사용한다. 그리고 검사 하나로 학생을 고정하지 않는다. 이게 상담 윤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진로 상담에서 특히 봐야 될 코드 5가지를 하나씩 하나씩 진로 장면이랑 연계해서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척도가 10개가 있었잖아요. 그 10개의 척도, 특히 8번 척도 이런 건 보기 위험하다 그랬잖아요. 이런 거를 다 외우실 필요 없고 우리가 진로 상담을 할 때 자주 만나게 되는 영역만 추려봤습니다. 2번은 우울감, 무기력, 7번은 불안, 완벽주의, 그리고 4번은 규칙, 갈등, 충동, 1번은 신체화, 계속 몸이 아프다고 느끼는 거, 그다음 0번은 사회적 위축, 이 5가지입니다. 진로 상담을, 이 척도가 진로 상담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럼 나는 이 척도가 높을 때 뭘 먼저 할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척도 2번입니다. 척도 2번은 우울감과 진로 흥미가 떨어지는 특징을 나타납니다. 그래서 2번이 높을 때는
흥미 검사에서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 진로 흥미 자체가 떨어지니까 우울감이 있기 때문에 진로 흥미 검사를 할 경우에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미래를 부정적으로 말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 합니다. 또 상담을 끝내자고 해도 싫어요라고 하기도 하고 반대로 과하게 의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볼 때는 진로 검사지를 바로 꺼내는 게 아니라 잠은 잘 자고 있니? 밥은 잘 먹고 있니? 예전에는 좋아했는데 요즘엔 재미없게 느껴지는 거 있니? 학교 오는 게 좀 힘들어졌니? 이런 어떤 진로 탐색은 에너지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울감과 진로 흥미가 낮은 아이들일 때는 탐색보다는 안정, 검사보다는 상담이 더 필요하다. 그러니까 검사를 멈추는 게 돕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 흥미 검사를 한다면 오히려 검사를 왜곡시킬 수 있고 흥미 검사를 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탐색보다는 안정, 검사보다는 상담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울하고 무기력한 아이들한테 상담하자 뭐 하자라고 하면 당연히 결과가 객관적으로 나올 수가 없겠죠. 다음 척도 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척도는 불안과 진로 미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안이 높은 학생들은 결정도 미룹니다. 결정 장애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꾸 미루게 되죠. 근데 겉으로 보면은 굉장히 성실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계속 선택지를 추가합니다. 내가 결정해야 되는데 이것도 찾아보고 저것도 찾아보고 완벽한 직업을 찾으려고 하고 상담 중에도 같은 걱정을 계속 곱씹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문제가 돌고 도는 거죠. 선택지를 줄이는 게 아니라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계속 찾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로 상담에서는 겉으로 미결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안에 의한 회피일 수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 훈련보다는 이 불안함을 먼저 다루는 게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미결정이 고착되는 건 불안 회피일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불안한 아이들한테 정보를 진로교사가 계속 준다라고 한다면 학생은 다시 불안해지죠. 이것만 더 알아볼게요.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이럴 때는 정보가 부족한 게 아니기 때문에 완벽한 선택이 아니라 조정 가능한 선택을 해보자. 지금은 인생 전체를 결정하는 게 아니야. 이거 해보다가 다른 걸로 한 걸음 더 나가도 되고 바꿔도 돼. 틀린 선택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이 선택을 한 후에 어떤 식으로 조정할 수 있는지 그 힘도 중요해. 라고 해서 그 마음의 의사결정 훈련을 하는 것보다 마음의 불안을 먼저 다루는 게 필요하다. 그럼 4번 척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학생부에 많이 오는 친구들이 이 4번 척도로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규칙 갈등과 관계 형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이 학생은 진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진로 상담 자체를 굉장히 나를 통제한다고 생각하고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4번 척도가 높은 친구들은 규칙 지키기 어려워하고 충동성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하기 싫어요. 진로 상담 하기 싫어요. 그냥 담임이 그냥 보낸 거예요. 왜 해야 되는데요? 선생님이 뭘 알아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도 사람이잖아요. 마음속으로 진짜 나 얘 안 하고 싶다 이런 생각 들 수도 있고 쉽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쉽지 않죠. 근데 이런 학생한테는 어떤 검사를 해서 결과를 나타내거나 하기보다 좀 친해지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싸우지 마시고 활동지 주면서 이거 쓰라고 하지 마시고 얘가 뭘 좋아하는지 뭐 때문에 힘든지 마음을 좀 읽어주시고 너 여기 오기 싫었구나. 왜 오기 싫었어? 누구 때문에 그랬어? 선생님은 평소에 좀 궁금했어. 너 얘기가 듣고 싶었어. 선생님 얘기 안 들어도 돼. 너 하고 싶은 얘기 해도 돼. 네가 관심 있는 거 같이 얘기해도 돼. 너 당구 좋아하니? 게임 좋아하니? 관심사랑 같이 대화 나눠볼까? 이런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학생이 원하는 것부터 듣는 게 출발점이고, 그리고 이 학생이 상담을 하다가 어떤 규칙을 위반하거나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이 상태에서 바로 학생부 넘기면 기껏 만들어놨던 관계는 다 깨지겠죠. 그래서 생활 지도를 연계해야 된다라고 할 때 상담에서 알게 된 정보로 이 학생을 학생부에 넘기라는 게 아니라 생활 지도를 함께 할 수 있는 담임 교사로 쌓았던 그런 능력들을 좀 발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4번 척도가 높은 친구들은 규칙을 지켜야 하는 직업군의 거부감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요. 뭔가 시간을 지켜서 하고 어떤 상명하복에 뭐가 있고 이런 거를 굉장히 어려워하기 때문에 네, 이 학생의 마음을 좀 인정해주고 또 관계를 만든 다음에 상담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계 형성이 진로 탐색의 전제 조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척도 1번 신체화와 회피. 이거 정말 교실에서 많이 보이죠. 머리 아파요. 맨날 뭐 하자고 하면 아프다고 하고, 왜 학교에서 부적응 친구들 정말 맨날 조퇴시켜달라고 그러죠. 선생님, 저 오늘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어요. 선생님, 저 머리가 너무 아파요. 이 신체가 아프다는 호소로 자꾸 오고, 그리고 이런 친구들은 병원도 참 잘 갑니다. 이비인후과 가서 약 받아온 거 보면, 이제 선생님들 다들 전문가시지 않아요? 약 받아온 거 보면, 의사 선생님도 힘들겠다. 얘 처방해 주느라고. 저 병원 진짜 너무하다. 막 이런 생각이 드시는 것도 있고. 이 친구들이 의료적으로는 실은 감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크게 어디가 아픈 것도 아닐 거예요. 근데 자꾸 아프다고 신체 증상을 호소하고 학교 생활에서 빠지려고 하고 합니다. 그럴 때는 진짜 아픈지 그 증상 자체와 씨름하기보다는 너 꾀병이지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렇게 힘들 만큼 이 활동이 부담스럽구나. 근데 언제부터 그랬어? 너 언제부터 이렇게 힘들었어? 이 활동하면서 아니면 교실에 있을 때 가장 걱정되는 게 뭐야? 친구들이랑 조별 활동할 때 힘든 게 뭐야? 이런 식으로 신체 증상이 보내는 몸의 신호를 읽어주는 거. 증상 자체보다 그 아래에 있는 두려움을 읽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거를 설명을 하면서 느끼는 게, 그쵸. 그냥 진로 교사일 때는 조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담임일 때는 이렇게 말하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담임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비유를 했냐면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한 명은 썩은 귤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겨울에 귤 상자로 사서 먹을 때 귤 하나에 곰팡이가 피기 시작하면 분명 금세 주변 귤들이 다 곰팡이가 생기잖아요. 근데 곰팡이가 생길 때 하나만 딱 드러내면 귤들 다시 깨끗하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프다 힘들다 징징대는 애가 그 썩은 귤같이 느껴지던 때가 있었어요. 담임 교사를 할 때. 그래서 쟤 정말 이렇게 골라내고 싶다, 솎아내고 싶다. 근데 그 아이를 교실 안에서 담임으로서 지도해야 될 때는 같이 앉아 있는 피해를 받는 영향을 받는 다른 20 몇 명의 아이들 때문에 그 아이가 너무 미웠는데 지도하기 힘들었는데 막상 1대1로 얘기하다 보면 얘도 굉장히 나름의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또 정말 순수한 면도 있고 선생님한테 잘 보이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이 아이를 담임 교사가 아니라 상담 교사나 다른 곳에서 만났으면 우리는 더 좋은 관계를 유지했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상담과 이 진로 쪽으로 제가 이제 방향을 틀게 됐거든요. 지금 선생님들은 다들 아이들을 담임 교사로 혹은 교과 교사로 만나시기 때문에 이 신체화 증상에 대해서 "뭐가 힘드니? 언제부터 그런 증상이 있었니?" 이렇게 접근하시기 충분히 어려우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진로 교사지만 '또 시작이야.'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론상 증상 뒤에 두려움을 봐야 된다.'라는 거를 이해하시고 '그래 너도 마음이 힘듦이 있겠지.' 요렇게 쪼끔 너그러이 봐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0번 척도입니다. 0번 척도는 이제 사회적 위축입니다. 이거는 인제 집단 활동에서 많이 드러나는데요. 이런 친구들 그러니까 0번 척도가 높을 때는 집단 프로그램을 잘 참여하지 않고 모둠 활동이나 이런 걸 어려워하고 정보 탐색도 늘 혼자 하려고 하고 또 직업 가치관에서 어떤 사회적 관계, 대인 관계가 낮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진로 상담에서는 이 아이가 내향적이고 위축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개별 상담 방식으로 접근해서 이 아이가 대인 관계가 의 요구, 사람을 대하는 게 낮은 직업 환경이 뭐가 있는지 사회적 위축이 강한 아이이기 때문에 '참여를 안 하네. 의욕이 없네.' 이게 아니라 이런 집단 상황이 버거울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의 요구가 낮은 직업도 함께 탐색해서 이렇게 체험 활동이 큰 거보다 1대1 대화, 1대1 토론, 1대1 활동이 작은 정보 탐색이 먼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 상담을 할 때 학생의 성향에 맞게 어떤 단체 상담보다 교실의 황 상담이나 전체 집단 활동보다는 개인 상담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 만나는 게 좀 낮은 직업도 함께 탐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제 현장에서 5 가지 완 원칙을 정리하자면 우울감이 있는 친구는 상담이 먼저고 불안이 높은 친구는 미결정을 하는 건 불안으로 인한 회피일 수 있기 때문에 "당장 결정해야 돼."라는 게 아니라
그걸 조정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시는 게 필요하고, 규칙 갈등이 높은 친구들은 라포 형성, 관계를 잘 맺어서 이 친구가 말을 할 수 있게끔 선생님께 마음을 열어서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우선이 될 것이고, 또 신체와 1번 척도가 높게 나오는 친구들은 증상 뒤에 있는 두려움을 먼저 보시고, 또 사회적 위축 0번 척도가 뜬 친구들은 집단이 아니라 개별 접근으로, 그리고 이게 문제라고 접근하기보다 너의 에너지가 밖으로 향하는 게 아니라 안으로 있는 거구나. 내향성의 강점도 있어. 내향성이라는 건 고쳐야 될 게 아니라 하나의 특성이야. 사람을 꼭 많이 만나는 직업만 좋은 직업이 아니라 혼자 깊게 몰입해서 하는 일이 맞을 수도 있어. 라고 맞는 환경을 찾아주는 거. 개별 접근. 요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가상 사례를 보려고 합니다. 자, 고3 여학생이고 가상으로 MMPI A 프로파일을 만들어 봤습니다. 요 척도를 보면서 이 학생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영역을 한 번에 나타냈습니다. L 척도, F 척도, K 척도, 그다음 D, PT, 그다음 그 외에는 60점 이하로 나왔어요. 높게 나온 게 이 두 가지 동반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뭐 옆에 써놓긴 했는데 한번 선생님이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제가 짧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같이 볼까요? 타당도에 요 L 척도가 48점이고 F 척도가 61점이고 K 척도가 44점이에요. L과 K는 평균 근처라서 비교적 이 친구가 나를 막 포장하지 않고 솔직하게 얘기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F가 60점 이상이라서 조금 올라가 있지만 65점 이상 올라간 건 아니니까 아주 현저한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결과를 한번 믿고 봐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임상 척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임상 척도를 보면 D가 72점, 그다음 7번 척도가 68점입니다. 이게 동반 상승할 때 둘 다 임상적인 상승 기준선인 65점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이 상승한 두 척도가 2번과 7번일 때 이거를 27 조합이라고 합니다. 27 동반 상승이라고 합니다. 2번이 72점, 그다음 7번이 68점이니까 27 척도는 학교 현장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조합이라고 우리 앞에서도 살펴봤습니다. 우울과 불안이 함께 있다는 건 단순히 기분이 가라앉아 있다라는 것만 아니라 그 안에 긴장과 걱정이 함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학생은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면서 안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 때문에 더 위축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더 의심하고 같은 걱정을 계속 곱씹고 반추한다고 하죠. 계속 반추하는 모습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에게 당장 흥미 검사를 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울하고 불안에 눌려 있는 상태에서는 좋아하는 걸 떠올릴 힘조차 나지 않는 거죠. 의지, 의욕조차 없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흥미 검사를 할 경우에 전반적으로 낮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진로 미결정이다라고 보기보다 지금은 탐색보다 안정이 먼저 필요하다. 그러니까 상담을 재배치해야 되겠죠. 관계를 그러니까 정서를 안정시키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흥미든 정보든 탐색할 수 있는 힘을 길러서 이야기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이럴 때는 우울장애다라고 보기보다 지금은 안정이 먼저겠다라고 읽어주시는 게 필요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례의 경우에 진로 상담을 어떻게 다시 짤까? 진로 상담을 다시 짜는 게 좋겠다고 흥미검사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할 때 먼저는 관계를 형성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관계 형성이라는 건 그 4번 척도가 높은 아이들일 때 말을 열게 만드는 그거보다 안전한 관계다라는 거. 학생이 말을 안전하게 내가 이 말하는 게 나를 공격하지 않고 불안하게 만들지 않는 관계라는 걸 알리는 게 먼저입니다. 그다음에 정서 안정, 지침, 무기력, 또 이런 친구들은 수면 장애가 있는 경우도 많고 식욕 장애가 있을 경우도 섭식 장애가 있을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수업 시간에 계속 엎드려 자는 건 아닌지 아니면 급식 시간에 밥을 안 먹는 건 아닌지 이런 뭐 불안이라던가
수면의 문제, 식욕 섭취의 문제, 이런 학교 생활의 기능을 함께 살펴봐야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진로 탐색을 할 때 이게 안정된 뒤에 흥미나 가치를 탐색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런 전공 검사, 직업 검사, 이 직업 탐색 이런 것들은 학생의 에너지가 조금 회복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얘가 너무 우울함에서 올라오지 않는데, 너무 무기력에서 올라오지 않는데 벌써 상담을 3회차나 진행했는데 계속 얘가 무기력하고 힘들다라고 할 때 우울과 불안이 2주 이상 지속되고 또 수면이나 식욕에 뚜렷한 변화가 동반될 때 아이가 점심시간에 급식을 먹지 않는다던가 이런 거는 다른 반 친구나 담임 선생님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는 거죠. 수업 시간에 자꾸 엎드려 잔다던가 일상이 좀 무너져 있다라고 느낄 때 이거를 기다리지 마시고 전문 상담교사와 함께 살펴보신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이 앞에 2번, 7번 척도가 올라오지 않고 그럼 우리가 교실에서 볼 수 있는 상황으로 볼까요? 무기력한 아이들 있잖아요. 교실에서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고 그런 친구를 볼 때 이 친구가 그냥 내 시간에만 그러는 건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다 그러는 건지 아니면 얘가 어떤 시간에만 좀 다른 건지 이런 걸 살펴보실 때 MMPI 검사를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권해 보실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보시고 또 아이랑 얘기하면서 얘가 계속 이런 문제, 잠을 계속 밤에 불면증으로 있다가 학교에서 내내 잔다던가 밤에 이 친구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도 아니고 게임을 딱히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닌데 계속 잠을 잘 못 자고 학교에서는 계속 정신 못 차리고 밥도 잘 안 먹고 이 식욕이라는 건 의욕이 있을 때 식욕도 생기는 거잖아요. 무기력한 아이들은 밥도 잘 안 먹거든요. 그리고 이 학생이 자해나 자살의 생각이 의심된다라고 하면 불안과 우울이 2주 이상 지속될 때까지 기다려야지가 아니라 이 친구가 자꾸 자기 몸을 해치려고 하고 정말 이 세상을 끝낼 것 같은 사인을 자꾸 보낸다라고 하면 지체 없이 연기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거는 진로 상담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상담 윤례도 있죠. 이 학생의 생명의 위험이 있다던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개인정보 보호를 넘어서서 보호자나 다른 사람과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다음 가상사례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이제 프로파일을 보면 이거 굉장히 높게 나오는 게 보이죠. 아까 F가 엄청 높죠. 이 앞의 결과랑 다르죠. 타당도 척도를 먼저 봐야 된다고 했어요. 타당도 척도를 보면 F가 78이에요. F는 뭐라고 했죠? F? F는 비전형이라고 했습니다. 앞의 사례에서는 이 F가 몇 점이었죠? 여기서는 61점이었어요. 61점이 낮은 점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65점 이상은 아니니까 그래도 해석할 만하다라고 했는데 이 친구는 70점이 넘었어요. 78점이에요. 이럴 때는 현저한 상승으로 해석을 하시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요 척도 4번, 8번 척도를 보는 게 아니라 F가 이렇게 높은데 이거를 해석해도 되나? 그대로 이해해도 되나? 라고 한번 따져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이 학생은 검사 결과만으로 상태를 단정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 무슨 점수 때문에? 이 F 점수 때문에. 그래서 4번과 8번 수치를 액면 그대로 바로 해석하시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얘가 뭔가 신호를 보내는 건 맞아. 척도가 이렇게 올라가 있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건 맞아. 근데 이게 정말 4번 척도, 8번 척도의 문제인지 검사만으로 정확히 믿을 수 없어 라고 해석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 F 점수가 높은 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앞에서 했었어요. 기억나세요? F가 너무 높을 때는 두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하나는 검사를 불성실하게 했거나 무작위로 응답했을 가능성입니다. 중2 남학생이니까 하기 싫어서 검사에 집중하기 어려웠거나 대충 찍었거나 검사하는 상황 자체가 좋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4번 척도와 8번 척도, 4번 척도는 규칙이나 규칙 지키기 어려워하는 거나 반항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랑 같이 떠 있는 거 보면 하기 싫어요. 막 기둥을 세우거나 이거 왜 해야 돼요? 다른 애는 안 하는데 왜 나만 해요? 이런 식으로 비협조적으로 응답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라면 결과 자체가 과장된 거고 학생의 실제 상태는 수치보다 덜 심각하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큰 문제는 정말로 심리적으로 고통이 너무 커서 나 정말 너무 힘들어요 라는 신호로 비전형적인 응답이 나왔을 가능성입니다. F가 높다는 건 도와달라는 호소이고 4번 중동성과 규칙 갈등,
8번 사고 혼란과 소외감이 함께 올라가 있다면 겉으로는 반항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으로 드러나지만 그 안에는 혼란, 정신적인 어떤 외로움, 문제 이런 게 깔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8번 뜨면 무거운 거라고 했죠. 진로 상담만으로는 다루기 어려운 무거운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학생한테 먼저 의심을 하시면 안 돼요. 너 검사 제대로 안 했지? 기둥 세웠지? 너 이거 얼마짜리 검사인 줄 알아?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면 학생은 마음 문을 닫습니다. 이거보다 좀 따뜻한 말로 검사할 때 집중이 좀 어려웠니? 읽으면서 좀 힘든 마음이 있었니? 오늘 요즘 무슨 일 있니? 라고 이 학생의 상황을 좀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검사 어떻게 해서 하게 됐어? 상담 선생님이 권하신 거야? 이런 상황을 파악하시면서 이 학생이 검사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임상 척도를 보면 4번 척도가 74점, 8번 척도가 68점으로 나옵니다. 4번은 규칙 갈등과 충동성, 권위와의 마찰을 보는 척도이고 8번 척도는 사고 혼란과 현실 검증의 어려움의 가능성을 보는 척도입니다. 둘 다 65점 이상으로 굉장히 유의미하게 높게 상승되어 있는 점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4, 8 조합은 4점이 높으니까요. 4, 8 조합은 이런 성격이야 라고 코드 타입을 해석하라는 게 아니라 일단 F 점수가 비전형 점수가 높기 때문에 이 수치 자체를 액면 그대로 다 신뢰하기에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게다가 8번 척도까지 올라가 있다는 거는 진로 상담만으로 다루기 어려운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최근에 좀 문제가 있었나? 그러니까 진로 교사가 이 검사 결과를 보고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상태에 대한 진단이 아니라 다음 행동에 대한 판단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첫째, 이 결과는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우니 맥락부터 확인하자. 얘가 어떤 맥락에서 이 검사를 했는지, 그리고 할 때 태도는 어땠는지, 검사 상황은 어땠는지를 먼저 보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느 쪽 가능성이든, 그러니까 이 학생이 대충 한 건지, 아니면 진짜 마음에 큰 문제가 있는 건지, 어떤 쪽이든 진로 상담을 단독으로 끌고 갈 만한 사례는 아니다. 왜? 8번 척도가 일단 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이 학생이 안전한가? 여기서의 안전이라는 건 위기 사건, 자해, 타해, 누군가 어떤 싸움에 휘말린다던가 어떤 기능 저하라던가 이런 안전한 상태인가를 확인하고 전문 상담교사나 담임 선생님과 이 학생을 함께 보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진로 상담을 계속하는 것보다는 전문 상담으로 연계를 하고 뭐 어떤 언어로 이 학생을 만나야 할지 그것을 살펴보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절차대로 다루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요약을 하자면 이 학생은 진로 문제를 다루기 전에 상태와 어떤 상태로 검사를 했는지 또 안전한 상태인지를 확인하고 연계하는 학생, 전문 상담으로 연계해야 할 학생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의 교훈은 복잡한 결과일수록 해석이 아니라 절차로 다룬다. 해석을 제대로 하기에 신뢰도가 떨어질 것 같고 태도와 맥락을 상황을 살펴보고 그다음 안전한지 살펴보고 전문 상담과 연계한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과가 이상할 때 이상해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너 제대로 안 한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하기보다는 검사 맥락과 학생의 안전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로교사의 역할이라는 건 이 상담을 단독으로 끌고 가지 않는 것, 그리고 전문 상담 교사에게 연계하는 거. 왜? 결과가 이상하니까. 신뢰도도 떨어지고 8번 척도가 높이 올라가고 4번, 8번 척도가 높이 올라갔으니까 이 아이에 대한 상태를 담임 선생님과 함께 공유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켜야 될 원칙은 진로 결정 능력이 있는가 보다 안전한가를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안전한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무슨 일 있었니? 최근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있었니? 혹은 친구들이랑 무슨 일이 있었니? 혼자 견디기 어려운 일이 있었니?" 이런 질문을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단독 진행을 멈추고 진로 상담을 멈추고 다른 기관이나 전문 상담 교사에게 연계해야 될 신호는 뭐가 있나. 그러니까 진로 상담을 할 때 이런 게 보이시면 단독으로 상담하시는 걸 멈추시고 위클래스로 연계를 하셔야 됩니다. 먼저 자해, 자살 사고, 죽고 싶 자 자해 자살 사고가 있다든가 기능 저하라든가 일상적 생활이 안 되는 거, 수면이나 식욕의 변화, 현실 검증이 어려움, 분노를 자주 느낀다든가 극심한 불안, 그다음에 학대나
폭력이 의심된다든가 등교를 거부한다든가 이런 신호들이 보이면 아주 조심스럽고 또는 직접적인 질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해나 자살 사고가 의심될 때는 이렇게 "이거 너 자해하니?" 라고 물어보는 게 너무 위험할 것 같으니까 돌려 말하다가 필요한 말을 못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든 적 있니? 스스로를 다치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 적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건 학생의 생각을 심어주는 질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위험을 확인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죽고 싶다고 말한다고 얘가 진짜 죽고 싶다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하지? 자해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얘는 자해 생각이 없다. 갑자기 자해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지?' 라고 걱정을 해서 돌려 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렇게 위험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질문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물론 이런 학생들을 만날 때 진로교사가 혼자 강당하는 거 너무 어렵죠. 학교의 위기 대응 체계, 위기관리위원회라든가 전문 상담교사, 또 관리자, 또 학생의 보호자,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보호자가 함께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불안이 느낄 때 "불안해서 할 일을 못한 적이 있니?" 학대나 어떤 다른 사람으로 인한 학대나 폭력이 의심될 때 "안전하지 않다고 느낀 적 있니?" 실제로 제가 상담을 하다가 어 그러니까 제가 상담한 건 아니었고 저희 상담 선생님이 학생이랑 상담을 하다가 동네 아빠랑 아는 삼촌이라는 분이 이 아이를 학대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바쁘니까 이제 한부모 가정이었는데 그 삼촌이란 분한테 자꾸 맡기셨던 거죠, 가까이 사시는. 근데 그 아버지의 친한 삼촌이란 동생이란 분이 엄청 아이를 때리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글쎄 자기 자식이 아니라서 그런 걸까요? 근데 엄청 많이 때리고 그 때리는 정도가 너무 심해서 상담을 하다가 그거를 상담 선생님이 발견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위기관리위원회를 능 이렇게 열고 했던 적이 있는데 상담을 하다가 이 학생이 굉장히 반항적이고 학교에서도 태도가 학교 생활이 잘 안 되는 학생이어서 선생님들이 다들 힘들어하는 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보이고 뭐 그래서 이제 위기관리위원회랑 경찰에 신고해서 그 상황을 해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느껴진다면 상담교사 그러니까 진로 상담교사, 진로교사가 혼자 해결하는 게 아니라 진로 능력을 진로 결정 능력을 평가하기 전에 안전한지 확인하고 그리고 위클래스나 관리자와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생들에게 MMPI 결과 어떻게 말하는 게 좋을까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검사 결과를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는 해석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 결과에 대해서 "너는 이렇게 나왔어."라고 말할 일이 별로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학생에 대한 결과를 학생과 이야기할 때 너 우울 척도가 높아. 너 이 점수가 이렇게 높게 나온 건 문제가 있어. 이거는 정신과에서 학생들 병리를 청소년의 정신병리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검사야. 너 이렇게 나온 건 정신과 가야 돼. "아 너 성격이 봐봐 반항적이라서 그런 거야. 아 너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진로 결정 어렵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돌려서 말하면 좋을까요? "우울 척도가 높다. 마음의 에너지가 떨어진 것 같아. 진로를 정하기 전에 내 상태를 한번 보자. 내 마음을 한번 돌아보자. 이상한 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야. 전문 상담 선생님이랑 함께하면 안전할 수 있어. 우리 버틸 힘을 회복해 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언어가 달라지면 학생이 받는 느낌이 달라집니다. 검사를 학생의 언어로 번역하는 거 이것도 교사의 중요한 전문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좋은 생각으로 하는 말이라도 학생이 받는 느낌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호자에게 결과를 얘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해야 할 접근은 우울합니다. 수치명을 얘 정신분열입니다." 막 이렇게 말하는 거 의료적 진단처럼 말하거나 교사 혼자 결과를 해설하는 거 당연히 피해야겠죠. 우리는 진로 상담 교사이기 때문에 상담 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결과를 가지고 "어머니 지금 이 학생 병원 가야 돼요. 약 먹어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보호자에게는 통보를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이 아이의 전인적인 성장을 도와야 한다."라는 입장으로 통보의 대상이 아니라 동반 파트너로 이야기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근 아이가 마음이 많이 지쳐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진로 상담을 하러 왔는데 이 아이 진로를 정하는 것보다 어떤 컨디션이나 정서 상태를 좀 안정적으로 돕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어머니. 전문 상담 선생님이랑 함께 아이를 지원하는 방법을 좀 함께 상의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학교 안에 지원 체계가 있고 또 항마통이나 이런 게 위기관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얘 이상해요."라고 통보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아이를 돕기 위해서 노력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접근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진로교사의 자리, 진로교사가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진로교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MMPI를 직접 실시하고 "아 내가 검사할 거야."라고 하시고 그 결과를 해석하시는 거 직접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상담 윤리에 어긋납니다. 실시는 해석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상담 선생님이 MMPI 연수를 안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학교에서는 MMPI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20 시간 연수를 들어야 되고 또 연수 비용도 들거든요. 마음사랑 홈페이지에 연계되어 있는 곳에 가서 온라인으로 강의를 들을 수 있지만 어쨌든 돈을 내고 강의를 들어야 돼요. 그럼 상담 선생님이 내가 시간을 따로 들여서 연수 시간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20 시간이나 이거를 20 시간이나 이걸 들어야 된다. 그럼 하기 싫으실 수 있잖아요. 나 MMPI 하고 싶은데 상담 선생님 이거 연수 자격 있어요? 이거 해 보세요." 이렇게 말하기 또 어렵겠죠. 근데 어쨌든 MMPI를 직접 실시하고 해석하시는 거 혼자 하시면 안 되고 꼭 어딘가에 해석을 전문가 하실 수 있는 분이 하셔야 되고 우리는 그 결과를 받아서 학생을 이해하는 데 학생의 신호를 파악하는 도움으로 감지하시는 할 수 있는 거 신호를 감지하는 도구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수치를 학생에게 그대로 "너 이거 78 점이야? 너 이거 82 점이야? 우와 미쳤어. 너 1% 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결과 타당도 먼저 보시고 패턴을 보시고 학생에게 조심스럽게 이해할 수 있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 그리고 사진이라고 그랬잖아요. 한 번의 결과로 "너 이렇게 나왔으니깐 평생 이런 아이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방향을 좀 찾아보자. 너는 정보를 찾는 것보다 마음의 안정이 우선일 것 같아. 네가 너무 불안해서 결정을 못 내리는 거야. 괜찮아. 지금 꼭 뭘 결정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방향을 잡아 주시는 거. 그리고 보호자에게 진단처럼 해설하시는 것보다 연계나 병행할 수 있는 거. 어떤 전문 상담 선생님과 함께 상담을 한다든가 이렇게 조정할 수 그러니까 연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알아보시는 게 이게 진로교사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의 문제를 감지하고 이해하고 조정하고 또 필요하다면 위클래스까지 연계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진로교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신건강 전문가가 되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상담 같이 공부하시는 분도 계시고 나는 진로 상담에서 어떤 수업이나 행사보다 진로 상담에 좀 더 집중하고 싶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정신건강 전문가가 아니라 아이의 마음과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해서 '마음 신호를 못 본 척하지 않는 교사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위험 사이에서 균형 잡기. 네, MMPI를 배울 때 조심해야 될 두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는 과소 반응입니다. 내 영역 나는 진로교사니까 나 이런 심리 검사 잘 몰라도 돼. 나 상담 전공한 거 아니야. 난 진로야."라고 해서 전문 상담 교사 일이라고 밀어내시거나 아니면 상담에 관심이 많으셔서 이거를 인제 얘는 8번 척도가 떴어. 이게 정신병이야, 정신병. 심각해. 문제가 있어."라고 막 낙인을 찍는 이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과소 반응을 보이시거나 과잉 반응을 보이시면 당연히 안 되겠죠. 이 두 가지 위험 사이에서 진로 교사는 무언가 다른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차리고 '이 아이가 뭔가 다른 게 있구나. 다른 게 필요하구나.'라는 걸 알아차리고 그거를 연결해 주는 사람으로서 진로 교사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잡아야 할 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 문장은 진로 교사는 척도의 해석자. 우리가 임상 척도가 10 개고 이 10개 척도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이 의미대로 얘는 이렇게 높게 나왔으니까 이런 애야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상담이 바뀌어야 할 신호. 얘는 지금 탐색보다는 안정이 필요해. 얘는 전문 상담 영역으로 연계를 해야 돼. 얘는 너무 힘이 없어. 힘을 좀 회복해야 돼. 이런 신호를 읽는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학생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혼자 힘들어하게 두지 않는 판단력을 갖추는 게 이 MMPI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많은 속도가 나왔지만 이 두 문장 해석하는 게 아니라 '혼자 두지 않는 판단력을 갖는 거야. 상담 방향이 바뀌어야 할 신호를 읽어야 하는 거야.' 이 두 문장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의를 마치면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선생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MMPI 검사를 오늘 같이 봤습니다. 개발 배경부터 타당도, 척도, 임상 척도 10개, 코드 타입 뭐 2개가 떴을 때 어떻고 3개가 떴을 때 어떻고 그리고 제한점이 뭐가 있는지. 근데 이 모든 걸 우리가 지금 함께 살펴본 이유가 뭐였을까요? 바로 학생의 진로 문제 뒤에 있는 마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3가지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지금 답하지 않으셔도 되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진로 미결정이라고 생각했던 학생 중에 담임 교사로서 만나면서 교사로서 만나면서 진로 미결정이란 라고 생각했던 학생 중에 다시 보고 싶은 학생이 있으신지, 그럼 나는 전문 상담 교사와 어떤 협력 체계를 갖고 있는지, 아직은 일반 교과 선생님들이시기 때문에 "우리 반에 이렇게 힘든 아이가 있어요." 하고 위클래스에 연계하시는 경험 있으시잖아요. 그럴 때 내가 위클래스 선생님께 얼마나 도움이 필요할 때 요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3번째, 오늘 이후에 여러분들이 학생들과 진로 상담을 할 때 혹은 상담을 할 때 첫 번째 질문이 뭐가 달라질 수 있는지, 이 3번째 질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전에 학생이 "하고 싶은 게 없어요."라고 하면 '흥미 검사를 먼저 해야지.'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 MMPI 강의를 듣고 나신 들으셨으니까 이 이후에 하고 싶은 게 없어요. "그래? 요새 마음은 좀 어때? 잠은 잘 자니? 진로 생각하기 전에 네가 뭔가 탐색할 힘이 있는지 알고 싶어." 이런 식으로 말을 좀 바꿔 보시면 어떨까? 한 번 더 물어봐 주시면 어떨까 하고 추천을 드립니다. 진로교사는 학생에게 어떤 길을 찾아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학생은 길을 몰라서 힘들 수도 있고, 또 어떤 학생은 그 길을 걸을 힘이 없어서 힘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내 에너지가 부족해서일 수도 있고 가족 간의 갈등일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우리는 "너 길 못 찾았어? 이 지도 줄게. 이 지도로 찾아가."라고 지도를 들이미는 사람이 아니라 같이 옆에 우리 잠깐 앉았다 갈까? 땀 좀 식혔다 갈까?"라고 함께 숨을 고르게 해 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바라는 진로교사의 모습도 이런 모습인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진로 문제 뒤에 있는 마음을 놓치지 않는 교사가 되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청소년 진로 특성 진단 및 활용 수업 들으시느라 정말 애쓰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뜻하신 모든 게 좋은 방향으로 향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수업이 생각보다 쪼금 짧죠. 제가 영상 녹화한 거를 다시 봤는데 짧더라고요. 제 말이 엄청 빠르다는 걸 녹화한 걸 보면서 또 한 번 느꼈습니다. 하지만 시험 대체로 하고, 시험 아니라 선거 대체로 한 영상이고, 그리고 활동이 없이 강의만 들으시는 거니까 요렇게 쪼끔 쉽게 가시면 어떠실까요? 괜찮으시겠죠? 실은 제가 녹화하는 걸 잘 못해 가지고 앞에 인트로만 3번 찍었더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인트로가 아니라 임상 척도까지 설명하다가 녹화가 안 되고 뭐 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마 다음 학기엔 더 잘할 수 있겠죠? 네. 과제는 정해진 날짜까지 올려주시면 되고, 영상은 다음 주 화요일, 그러니까 저희가 6월 3일 수업이니까 6월 9일 0시 11시 59분 까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수업이 어떤 보고서를 내거나 페이퍼를 내는 게 아니라 '아 이런 척도가 있구나. MMPI는 어떤 병리적인 특징을 알아보려는 객관화된 검사구나. 이 검사를 통해서 내가 상담을 할 때 아이를 이런 식으로 연계할 수 있겠구나.'라는 정도만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정말 수고하셨고 이제 남은 특강 과제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